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직장 여성입니다. 여러분은 권선징악이 정말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그런 건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만 가능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딱히 힘겹고 억척스럽게 살아온 건 아니지만 현실에서는 못되고 나쁜 사람이 외려 더 잘 먹고 잘 사는 꼴을 너무 많이 봐왔으니까요. 근데 선한 사람에겐 복이, 못된 사람에겐 가차없는 응징이 가해지는 걸 바로 옆에서 똑똑히 목격했답니다. 그걸 보면서 아, 정말 착하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 얘기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제 형님이세요. 친언니가 있다면 이런 느낌일까 싶을 만큼 따스하고 좋은 사람, 바로 제 형님 말입니다. 저는 충남의 소도시에 있는 중견기업에서 근무 중이고 남편은 군청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만나 결혼했는데 남편도 좋은 사람이지만 이 결혼으로 형님과 가족이 된 게 저는 너무도 기쁩니다. 친정이 멀리 있는 저를 마치 친엄마처럼 돌봐주며 이것저것 살림의 기본부터 여러 가지를 알려준 분이 바로 형님이셨거든요. 집에서 차로 15분 정도 가면 형님과 아주버님이 운영하는 과수원이 있습니다. 그런 덕분에 저는 더 자주 그리고 가깝게 형님과 지낼 수 있었답니다. 형님네는 딱 보기에도 꽤 큰 규모의 가수원을 운영하시면서 어지간한 도시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계셨어요. 다 셀 수 없을 만큼의 비닐하우스도 가지고 계셔서 사계절 내내 형님네엔 맛있는 과일이 넘쳐났죠. 시골 동네에서 알부자라고 소문이 난 만큼 경제적으로 여유 있기도 했고 워낙 성정이 좋은 분이라 형님은 시시때때로 제게 많은 걸 베풀어 주셨어요. 형님이 제게 해주셨던 고마운 일들은 다 나열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많이 있지만 저희가 이렇게 친자매 이상으로 잘 지낼 수 있게 된 데는 몇 가지 사건이 계기가 되었는데요. 심지어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우리 사이의 관계는 시작되고 있었어요. 궁금하시죠? 동서지간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고 말이에요. 처음 시부모님께 인사드리러 다녀온 후 저는 이 결혼 엎어버리려고 했어요. 시어머니의 은근한 무시와 견제가 너무 고가웠거든요. 그저 인사만 드리러 갔는데도 이러는 분이면 며느리가 된 후엔 어떻게 하실지 상상만 해도 소름 끼쳤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러 간 자리에서 글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제가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하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어머니께서 남편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너처럼 공무원 하는 아가씨 데려왔으면 좀 좋아? 그런 아가씨랑 결혼하면 나중에 퇴직해서 연금 받고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지금이라도 엄마가 다시 선자리 알아보랴? 엄마, 우리 민영이가 나보다 2배도 넘게 벌어. 아들보다 잘난 며느리 보는 거니까 제발 그런 소린 하지도 마. 2배, 3배 더 벌면 뭐 한다니? 회사라는 게 잘리면 다 끝인 건데. 제가 집안에 같이 있는데도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하실 분이면 말 다 한 거 아닌가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이랬던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로 마음을 돌렸다는 게 좀 의아하시죠? 사실 저도 제가 마음을 바꿀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살 수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제게 형님은 호랑이 굴 안에 든든한 제 편이자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도와주는 지주 같은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아니, 호랑이 굴로 들어갈 수 있게끔 용기를 준 사람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겠네요. 제가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게 된 크나큰 이유가 바로 우리 형님이셨으니까요. 제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조금 의아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돼요. 시어머니 될 사람의 인격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다는 얘기는 종종 들어보셨겠지만 형님 될 사람 때문에 결혼했다는 소린 금시초문일 테니까요. 저의 이별 통보에 남편은 홀로 끙끙 앓았대요.
술도 못 마시는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매일 취해서 울기만 했다고 하네요. 저한테 계속 연락하고 질척거리면 제가 더 싫어할 걸 알아서 감히 더는 매달리지도 못하고 괴로워한다는 말을 전해준 분이 바로 제 형님이셨습니다. 저랑 독대하던 자리에서 형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말해서 도련님한테 듣고 아가씨가 참 똑똑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용기 있다고도 생각했고요. 아닌 것 같아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끌려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아가씨는 그렇지 않고 모든 걸 멈춘 상태로 재고하고 결국은 바른 길로 가고자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어머님의 행동 하나를 보고 전체를 판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니 정말 대단하구나 싶었죠. 사실 어머님에 대해서는 나도 아가씨 생각에 동의해요. 좀 더 가감 없이 말하자면 나도 가끔은 우리 어머님 참 별로거든요. 그렇게 말하며 은은한 표정으로 웃던 형님의 얼굴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네요. 근데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께서 이치에 어긋나는 일 하실 때 도련님이 방패가 되어주지 못할 사람도 아니고 너무 무서워 말아요. 곁엔 나도 있을 거고 혼자 괴로울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내가 약속할게요. 형님 말로는 형제 성격이 완전 똑같다고 했어요. 평소엔 다정하고 한없이 좋은 사람들이지만 아닌 건 아닌 줄 알고 불의는 참지 않는 강단 있는 성향이라고요. 캡틴 아메리카 정도의 캐릭터들이라고 표현하면 적절하려나 하며 환하게 미소 짓던 그 얼굴을 따라 저도 그만 웃어버리고 말았을 정도로 형님은 맑은 분이셨습니다. 형님과 저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됐어요. 그 만남을 계기로 제가 마음을 돌리자 남편은 형님을 평생의 은인으로 모시겠다며 와락 껴안고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옆에서 아주버님이 형수는 내 여자다라며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떼어 넣으려던 통에 웃음바다가 되었다는 얘기도 전해주셨죠. 그렇게 다정한 남편과 많은 자산을 가진 형님네 부부에게도 고민은 있었어요. 문제는 바로 아이였죠. 두 분은 결혼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슬아의 자녀가 없었답니다. 이걸로 어머님은 계속해서 형님을 괴롭히셨고요. 아주버님이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라고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으시고 꾸준하게 형님의 한약 같은 걸 사다 날랐죠. 은근한 압박과 무시, 독촉은 덤이었고요. 언젠가는 어머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었어요. 전연 때문에 우리 집 대가 끊기게 생겼다. 큰애 말로는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 거라는데 지 마누라 감싸느라 그러는 게지. 누가 속을 줄 알고? 그러니 넌 딴 생각 말고 얼른 애부터 가져라. 형님을 향해 대놓고 욕짓거리를 하시는 것부터가 충격이었어요. 그것도 같은 며느리인 저한테요.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어머니께 말했어요. 어머님, 형님네 불임 클리닉 가서 받은 검사지 제가 우연히 봤는데 아주버님 쪽 문제 맞던데요? 그리고 저 애 바로 못 가져요. 모아둔 돈도 없고 누가 보태주는 것도 아닌데 제가 휴직하는 동안 그의 월급으로 생활 안 돼요. 어머님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셨지만 더는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님이 자신의 돈을 한 푼이라도 잃게 될까봐 벌벌 떤다는 걸 알고 있어서 일부러 돈 얘기도 한 거였거든요. 특히 며느리들에게 재산이 조금이라도 흘러갈까봐 친정에 뭔가를 퍼주진 않는지 감시할 정도였어요. 그러니 돈 얘기에는 입이 쏙 들어갈 수밖에요. 거기에 대고 제가 다시 말씀드렸죠. 근데 어머님, 설마 어디 다른 곳 가셔서도 방금처럼 상스럽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시죠? 어머님처럼 교양 넘치시는 분이 그런 저속한 욕을 하시다니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충격받을 것 같아서요.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어머니를 교양 넘치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듣기 싫었으니까요. 제 앞에서 누군가를 욕하는 자체도 싫은데 그 대상이 형님이라니 말해 뭐 하겠어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그 후로 어머니는 제 앞에서 욕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 작전이 먹혔던 거죠. 이렇게 소소한 방법으로 저는 어머니를 견제했어요. 아무 말 없이 그저 예 하면서 고개만 숙이면 우리 어머니는 사람을 바보 취급하시거든요. 그러니 그냥 있어선 안 됐죠. 결혼 전에 형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괜찮았어요.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께서 제게 뭐라고 하시려는 조짐만 보여도 형님께서 저를 감싸주시거나 심부름 보내거나 했거든요. 그것도 아니면 제가 대거리를 했으니까요. 문제는 형님이었죠. 어머님은 형님에게 모진 말을 툭툭 잘도 던지셨거든요. 저 같으면 은근히 상처 입었을 법한 말이 상당히 많았는데도 형님은 정말 개의치 않으시더라고요. 정말이지 신기했어요. 괜찮으시냐 묻는 제 말에 형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괜찮아 동서. 날씨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흘려보내면 그뿐이야. 소풍날 비 온다고 화내고 속상해봤자 어쩌겠어. 날씨가 그런 걸. 제가 만난 사람 중 형님처럼 올곧고 밝은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형님을 칭찬하고 아주버님께도 정말 결혼 잘하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자 아주버님도 자신이 전생에 우주를 구한 것 같다고 말씀하시며 껄껄 웃으시더군요. 형님께는 몸이 불편한 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결혼 전엔 형님이 도맡아서 동생을 보살폈다고 하더군요. 사별한 친정어머니가 생계를 위해 애쓰는 동안 언닌 형님이 동생을 살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신경을 많이 못 쓰게 된다며 안타까워하셨어요. 형님 동생은 선천적으로 다리가 불편해서 휠체어를 탄다고 했고요. 동생과 제가 동갑이라 제게 더 정이 간다는 말씀도 하시면서요. 마침 인사팀에서 근무하던 제가 형님께 말씀드렸죠. 회사에서는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어 있어서 괜찮으시면 동생분의 취업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요. 형님은 뛸 듯이 기뻐하시면서 제 두 손을 잡고 연신 고맙다며 인사하셨어요. 하지만 오히려 우리 둘 사이에서 항상 고마운 건 저였답니다. 이렇게라도 형님께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저는 마냥 기뻤어요. 김치부터 밑반찬까지 만드는 법을 쉽게 알려주시고 또 싸주시고 회사 생활의 힘든 얘기까지도 다 들어주셨으니까요. 비닐하우스 농사가 대부분이고 여러 가지 작물들을 키우시는 터라 농번기, 농한기 따로 없이 늘 바쁜 시기가 대부분인데도 형님은 제게 늘 시간을 내어주셨어요. 요즘은 사람들이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서 일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씀에 쉬는 날 가끔 자진해서 형님네 가서 일을 돕곤 했죠. 그러며 형님은 동서도 쉬어야 하는데 이렇게 나한테까지 와서 일해서 어떻게 해 라며 미안해하곤 하셨답니다. 미안해하면서도 제 호의를 거절할 순 없으셨겠죠. 상주하면서 농사일을 돕는 외국인이 2명이 있었지만 일손은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남편과 같이 가기도 하고 가끔은 저 혼자 가기도 하며 우리 형님네를 도왔답니다. 우리가 가면 형님은 물론 아주버님도 굉장히 고마워하셨고요. 그래서 일을 끝내고 나면 마당에서 바비큐를 해주시거나 맛있는 음식을 잔뜩 싸서 함께 먹고 마시곤 했어요. 어머님은 워낙 일찍 주무시는 터라 그럴 땐 정말 우리 세상이었던 것 같았죠. 남편도 제게 고마워하더군요. 남들은 결혼하고 나서 명절 외엔 본가에 안 가게 된다던데 자기는 결혼하고 나서 오히려 형과 더 가까워지고 어머니도 자주 뵙게 된다고요. 그렇게 평화롭게 일상을 누리던 어느 날 사건은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을 만큼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제 심장이 벌렁벌렁할 정도로 진정이 안 됩니다. 붉은 선혈이 낭자한 가운데 119를 누르던 손이 바르르 떨리고 눈물로 앞이 안 보일 지경이 되었던 그때의 일을 호흡을 가다듬으며
천천히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날도 여느 주말과 다름없는 날이었어요. 일을 거의 마무리할 즈음이어서 남편과 저는 마당에 불을 피우고 고기를 구워 먹을 생각에 한창 신이 나 있었죠. 그러다 부슬부슬 비가 내리며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는 바람에 다들 손이 빨라졌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은 삽시간에 일어났어요. 외국인 중 한 명이 1톤 트럭에 타 후진을 하고 있었는데 작물이 비에 맞지 않게 얼른 옮겨둬야 했기 때문에 다들 분주했죠. 아주버님이 허리를 숙인 채 일하면서 다른 외국인에게 한창 지시를 하던 모습이 제 시야엔 분명히 잡혔습니다. 하지만 운전자에겐 보이지 않았나 봐요. 게다가 얼른 일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마음이 급했는지 평소보다 운전이 좀 거칠었고요. 금방이라도 아주버님이 차에 치일 것 같아 저는 위험하다고 비명을 지르며 그쪽으로 뛰었어요. 제 소리에 놀란 남편도 트럭 쪽으로 뛰었고요. 그리고 그 찰나의 순간 형님이 아주버님을 멀리 밀쳐내시며 자신이 대신 트럭에 깔리셨습니다. 정말 몇 초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형님은 순간 어디서 그런 빠르기와 괴력이 생겨났을까요? 아이가 트럭에 깔리면 엄마가 그것을 들어 올린다더니 딱 그런 상황이지 않았나 싶어요.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들 만큼 거짓말처럼 일어난 일이었으니까요. 힘이 풀린 다리를 끌어 겨우 가까이 가보니 형님은 하반신이 거의 차 밑으로 들어가 있었고 주변으로 피가 낭자하게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방금 전까지 같이 웃으며 함께 일하던 사람의 몸이 사고로 인해 부서진 채로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본다는 게 어떤 건지 말입니다. 너무나 참혹했다는 말 외에 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끔찍했습니다. 두 눈으로 보이는 광경이 정말 현실이 맞는 건지 의심스러웠죠. 아주버님은 그런 형님의 얼굴을 향해 울부짖고 계셨어요. 삽시간 과수원은 아수라장이 됐죠. 저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찾았고요. 뭐라고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나중에 들으니 제발 살려달라고 했대요. 구급차 빨리 보내달라는 말과 살려달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하네요. 저는 정말 그때 형님이 죽는 줄로만 알았어요. 사고 현장을 옆에서 목격한 것도 처음이고 사람의 피가 낭자한 걸 보는 것도 다 처음이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사람이 살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죠.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 모두 엄청난 충격으로 다들 정신이 나가버렸답니다. 물리적 시간으로 따지면 구급차는 금방 도착했다고 하는데 제가 느끼기엔 엄청나게 오랜 시간 후에 응급대원들이 도착했던 것 같아요. 형님은 정신을 잃은 채 구급차에 실려갔고 그 차엔 아주버님이 같이 타셨어요. 저와 남편은 택시를 타고 따라갔죠. 우리 두 사람 모두 온전한 정신으로 운전을 할 수 없었거든요. 조금 늦게 병원에 도착해보니 응급실을 통해 긴급하게 수술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서류에 아주버님은 넋이 나간 채 서명하고 계셨어요. 아주버님 눈에선 연신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고요. 아주버님은 그런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았지만 말입니다. 한참이 지나 수술이 끝나고 담당 의사가 나와 얘기하더군요. 일단 수술은 잘 되었지만 허리와 다리를 심하게 다쳐서 회복은 추후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입니다. 우리 셋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형님의 목숨을 살린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하고 있었으니까요. 병원 대기실 전광판에 형님 이름의 위치가 수술실에서 회복실로 바뀐 걸 보고 아주버님과 남편이 몸을 일으켰어요. 회복실 앞에서 대기하다가 형님이 나오는 걸 지켜보기 위해서였죠. 저는 몸에 힘이 풀려 잠시 앉아있다가 가겠다고 하고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는데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가 다시 나타나더니 그러더라고요. 환자분 임신 중이셨는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저는 당황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해진 상태로 저는
그저 멍하니 고개를 떨구고만 있었죠. 안타깝지만 아기는 살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형님은 미친 듯이 울부짖어요. 간호사들이 진정하시라고 마취 깰 때 이러시면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달랬는데도 울음을 멈추지 못하더군요. 저는 형님이 왜 그러는지 알 것 같았지만 아주버님은 그 이유를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이 하려던 깜짝 발표가 바로 아이였을 거란 생각이 그제야 들었죠. 오늘 저녁을 먹으며 형님이 모두에게 얘기할 게 있다고 하셨거든요. 유난히도 밝아 보이던 얼굴과 목소리가 제 마음을 더 할켜대는 듯 했습니다. 그런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했는데 일이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다니요. 무슨 운명의 장난도 아니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모두 전혀 실감이 나질 않았어요. 현실이 정말 거짓말 같았죠. 당시엔 이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 또 있을까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 이건 그저 시발점에 지나지 않았네요. 그 후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아마 여러분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형님은 어느 막장 드라마 속 이야기보다 더 끔찍한 일들을 마주해야 했거든요. 수술은 잘 되었다고 했지만 하반신의 기능은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형님은 혼자서 걸을 수도 없었고 제대로 앉을 수도 없었습니다. 휠체어가 아니면 이동도 할 수 없었는데 그나마도 혼자 휠체어에 타거나 내리지 못해 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죠. 저는 틈이 나는 대로 형님께 달려갔어요. 맛있는 음식도 사다 드리고 이야기 상대도 되어드리기 위해서요. 하지만 형님은 이후로 웃지 않으셨습니다. 슬픈 표정으로 하염없이 창밖을 바라보기만 하는 날들이 이어졌고요. 재활치료 열심히 받으면 다시 걸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하는 절 멍하니 바라보기만 하시더군요. 아른 채를 할 수는 없었지만 형님의 눈빛은 잃어버린 아기에 대해 말하는 것 같았죠. 감히 저는 그 고통의 깊이를 상상할 수조차 없었지만 그래도 형님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책을 읽어드리거나 아주버님 얘기를 해드리거나 과일을 깎아드리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는 동안 형님도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어요. 드디어 형님이 퇴원하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어머님의 눈빛이 심상치 않더군요. 그때 예상했어야 했습니다. 어머님이 형님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환자에게 딱히 무슨 짓을 하시랴 마음을 놓았던 제 잘못이 큽니다. 형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아기 얘기를 아주버님께 꺼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몸이 불편한 상태이니 어련히 알아서 잘 챙기실까 안일하게 생각했던 거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전혀 모른 채로 말이에요. 어머님은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굉장한 분이셨습니다. 아니, 상상한 것 이상으로 대단한 분이셨네요. 형님은 이런 어머니의 성향을 그간 어떻게 받아내셨던 걸까요? 친정에서 보낸 간장게장을 가지고 형님을 보러 간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니께서 집안이 떠나가라 형님을 구박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너는 농사일이 이렇게 바쁜데 방에 누워서 이러고만 있다는 게 말이 되니? 늙은 시애미가 젊은 며느리 시중까지 들어야겠냐고 글쎄. 눈물은 왜 질질 짜니? 누가 죽기라도 했어? 누가 죽기라도 했냐니 그 말을 듣는 형님이 어떤 마음일지 생각하니 정말 끔찍하더군요. 제가 얼른 방으로 가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어머님, 형님은 환자잖아요. 환자가 무슨 일을 해요? 그래, 너 말 잘했다. 얘가 아파서 일을 못하면 너라도 와서 더 거들던가. 얘 이렇게 되고 나서 너 농사일은 손도 안 대잖니. 어쩌라고 이 많은 일을. 자기 아들 구하려다가 다친 며느리에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는지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형님의 짐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무래도 안 되겠네요.
형님이 몸 좀 나아질 때까지 저희 집에서 함께 지낼게요. 그 편이 제가 형님을 돌보기도 더 편할 테고요. 뭐? 늙은 시어머니가 젊은 며느리 돌보는 것보다야 이 방법이 낫지 않겠어요? 형님은 그저 말없이 울면서 제가 하자는 대로 따랐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뒀다간 우울증이 극에 달할 것 같더라고요. 일단 사람은 살리고 봐야 하지 않겠어요? 동서, 미안해. 어머니한테서 동서 내가 지켜준다고 약속해놓고 그 반대가 되어버렸네. 형님은 힘없이 웃으셨어요. 저는 그런 형님의 어깨를 다잡으며 말했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말아요, 우리. 그렇게 형님을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와서 방을 하나 내어주고 저는 출근을 했어요. 남편과 아주버님이 잘했다고 하면서 낮 동안 형님을 돌봐줄 재활치료 도우미를 고용했습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형님이 쾌차하길 바라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평소보다 길었던 회의를 마치고 핸드폰을 확인했는데 형님에게서 장문의 문자가 와 있었어요. 이런 문자는 사고 이후 처음 받는 거라 가슴이 다 콩닥거리더군요. 이전엔 늘 이렇게 긴 문자로 저한테 좋은 얘기 많이 남겨주시던 형님이셨으니까요. 그런데 내용은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동서, 정말 너무 고마워. 사고 난 이후 마음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나를 곁에서 지켜줘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해.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지만 사실 사고 났던 당시 나 임신 중이었어. 그때 사고로 아이까지 잃고 정신이 나가버렸던 것 같아. 모두 모아두고 얘기하고 한껏 축하받고 축복받고 싶었는데 기대가 컸는지 아픔도 크네. 삶에 대한 의지가 전부 꺾여버린 그런 기분 혹시 알까? 이런 기분 동서는 몰랐으면 좋겠는데 살아서 뭐하나 그런 생각. 그토록 원하던 아기 천사가 드디어 내게로 날아와 주었는데 생명이 피어나는 걸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아이를 보낸 심정, 지켜주지 못했다는 좌절감과 절망감에 숨 쉬는 것조차 아프더라. 그래도 버텨야지 했어.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고 동서가 있고 가족들이 있고 내가 다시 건강해지면 다시 내게 찾아와줄 아기 천사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으려 노력해왔는데 동서 미안해. 이젠 다 너무 버거워. 어머님 다녀가셨는데 되짚어보니 하고 가신 말씀 다 맞는 것 같아. 이런 몸으로 남편 옆에 붙어서 기생충처럼 사느니 그냥 다 놔버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들어. 그래, 어머니 말씀처럼 내가 워낙 박복한 탓에 내 동생도 몸이 불편하게 태어나고 나도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지. 어쨌든 이 작은 시골 동네에서 며느리가 이런 꼴인 거 창피해서 못 보시겠다더라. 1억 줄 테니 이거 먹고 떨어지라고 하셨어. 나보고 떠나래. 일도 못하는 사람 농사 짓는 집에 무슨 필요가 있냐며. 애 못 낳는 것도 참아줬는데 이젠 내 아들이 네 수발까지 들어야 하냐고 퍼부으시는데 대과에 말이 없는 거야. 나만 없어지면 그이도 새 출발하고 나도 편해질 수 있는 건데 작지만 힘차게 뛰던 아기의 심장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선명해. 그 심장이 내 안에서 그대로 아스러졌다고 생각하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아이를 그렇게 보내놓고 밥을 먹고 잠을 자다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지. 그래, 나도 아기 곁으로 가는 게 맞겠다. 그 작고 소중한 아이가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겠어. 어머님 말씀이 다 맞았어. 버틸 게 아니었던 거야. 그간 나 돌봐준다고 고생해준 동서에게 너무 감사해. 세상 누가 다쳐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집에까지 들여서 돌봐주고 그러겠어. 동서는 복 받을 거야. 내가 꼭 그렇게 되도록 멀리 가서도 동서 응원하고 살펴줄게. 동서랑 가족이 되어 너무 좋았어. 다음 생엔 우리 꼭 언니 동생으로 만나자. 사랑해. 저는 미친 사람처럼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불이 났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죠.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그래서 이번엔 도우미 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태연하게 그러는 거예요. 형님이 오늘 오후 휴가 준다며 돌아가도 좋다고 해서 벌써 한참 전에 집에 왔다고요. 정말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혹시 몰라 119에 전화를 했어요. 메시지 내용을 일러주며 지금 집에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바로 좀 가서 확인해달라고, 저도 지금 가는 중이라고 하면서요. 형님이 사고 당했던 그때처럼 저는 손을 벌벌 떨며 울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기사 아저씨가 제게 벨트를 매라고 하더니 비상등을 켜고 손살같이 집으로 데려다 주셨습니다. 헐레벌떡 집으로 들어가 보니 예상대로 형님이 쓰러져 계시지 뭐예요.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요. 다행히 집으로 오는 길에 구조 요청을 한 덕에 구급차가 금방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형님을 다시 한 번 더 구급차에 태울 수밖에 없었어요. 형님을 응급실로 들여보내고 접수한 다음 아주버님께 전화를 했어요. 상황을 얘기하자 아주버님이 혼비백산하더니 금방 오겠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아주버님께 형님의 친정어머니에게도 전화해 형님 상태를 말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분이 꼭 아셔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형님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인데 어째서 시어머니는 자기 자식만을 생각하는지 이해되지 않았어요. 더 솔직히 말하면 형님의 친정어머니가 시어머니를 쳐 부숴주길 바랐습니다. 정말로 간절히요. 남편에게도 형님이 병원에 이송되어 온 사실을 알린 후 마지막으로 저는 어머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오늘 저희 집에 왔다 가셨나 보더라고요? 그래. 근데 너 말투가 왜 그러니? 내가 어디 못 갈 때 갔니? 오신 이유는 큰며느리한테 모진 말씀 그렇게 쏟아붓기 위한 거였고요? 딱히 내가 못할 소리 한 것도 없다. 단호한 목소리였죠. 저는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사람이 어떻게 이래요? 정말 이게 사람의 모습이긴 한 건가요? 저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형님이 어머님 아들 구하고 다친 거예요. 그건 기억나시죠? 얘가 누굴 치매 환자 취급하고 있어? 그건 나도 알아. 그럼 그 며느리 뱃속에 아기가 있었다는 사실도 아세요? 그런 사람한테 와서 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가신 거예요? 형님,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요. 거머리처럼 붙어서 내 아들 인생 망치지 말고 1억 줄 테니 그거 먹고 떨어지라고 하셨어요? 형님이 박복해서 동생도 그렇게 다리 못 쓰게 태어나고 결국 형님도 그렇게 된 거라고 정말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냐고요? 그때 제 등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대체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들고 있던 전화기를 툭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뒤에서 들려온 건 아주버님의 목소리였거든요. 아주버님은 제 전화기를 들더니 어머니께 물었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리입니까, 어머니? 제가 수화음을 크게 해둔 탓인지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게도 똑똑히 들리더군요. 큰애야, 지금 막 집으로 둘째 왔다. 바로 병원으로 같이 가마. 전화는 금방 끊겼어요. 전화가 끊기자 제가 보고 있던 형님의 메시지 화면이 열렸고 아주버님이 그걸 모두 다 읽으셨죠. 제 전화기를 쥔 아주버님의 손이 덜덜 떨리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상태로 마치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처럼 아주버님의 눈에 핏줄이 서더군요. 한참이나 말없이 서 있던 아주버님이 낮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 상태는 어떻대요? 급한 응급조치만을 하고 안쪽에 처치실로 들어간 터라 저도 상황을 자세히 알지 못했어요. 위험한 상태라고만 들었어요. 조금 후에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가 병원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주버님을 보자마자
등을 마구 내리치면서 소리치셨죠. 이 못난 놈아, 그러게 내가 뭘 했냐? 더 시간 끌지 말고 네 마누라 그만 쳐내라고 했지. 이게 무슨 꼴이야? 이 늙은 애미가 이런 일로 병원까지 와야겠니? 넌 꼭 엄마한테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그러자 아주버님의 눈이 획 도는 게 느껴졌어요. 그간 느꼈던 자애롭고 인자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흉포한 표정의 맹수 한 마리가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죠. 그런 얼굴을 보고서도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으시더군요. 사람 하나 잘못 들이면 이렇게 집안이 망하는 거야. 동생도 그렇고 저도 팔자가 똑같았던 거지 뭐. 그걸 누굴 탓하니 탓하긴. 애가 들어서 있었던 모양인데 그럼 지가 몸 간수를 더 잘했어야지. 그것까지 내 원망하고 있는 거래니 걔는? 그러게요. 그때 그냥 내가 차에 깔리게 둘 것이지.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은? 아주버님의 목소리가 이 세상 사람의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어머니는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고 끝까지 소리치시더군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년 팔자가 박복해서 그런 거지. 네가 차에 깔리긴 왜 깔려? 그리고 내가 그냥 나가랬니? 1억 준다고 했다. 돈까지 준다는데 대체 뭐가 문제라는 건지 나는 도통 모르겠구나. 그러자 아주버님이 굉음과 같은 소리를 지르셨어요. 안에서 뭔가가 터지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울렸죠. 그러면서 양팔을 쫙 휘두르셨는데 어머니가 그 손에 뺨을 제대로 얻어맞고 말았습니다. 쩍하는 소리가 병원을 가득 메울 정도로 울렸어요. 그리고 한순간 정적이 찾아왔죠. 아주버님이 어머니를 때리려고 해서 때린 건 아닐 겁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그러실 분은 아니니까요. 다만 어머니가 아주버님을 한계까지 몰고 가고 있다는 건 누가 봐도 의문의 여지가 없었어요. 형님은 가까스로 겨우 목숨을 건지셨어요. 병원에서는 조금만 늦어서도 형님을 구할 수 없었을 거라며 저의 빠른 행동을 칭찬해 주었고요. 아주버님과 함께 따로 거처를 나와 지내게 된 형님은 아주버님의 지극정성으로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자신에게 한 행동이 얼마나 나쁜 짓이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게 됐죠. 형님은 결국 제게 자신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왜 날 살렸느냐고 원망하실까 걱정도 됐지만 욕을 먹더라도 제 행동에 후회는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게 고맙다고 말해주시니 얼마나 반가웠던지요. 알고 보니 아주버님은 형님의 친정어머니께 전화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장모님이 충격받고 쓰러지실까 걱정되어 연락할 수 없었다고 하셨어요. 듣고 보니 제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았죠. 하지만 끝까지 숨겨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형님 친정에서도 이 문제를 꼭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님에게 친정 어머니께도 이 사실을 알리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형님에게도 엄마가 있다는 사실을 시어머니께서도 깨우치게 만들어 버리라고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형님은 그러마 더는 당하지 않을 테니 걱정 말라고 그렇게 저를 다독이셨어요. 저는 어떻게 해서든 형님을 돕고 싶었습니다. 어떤 형태로도 말이죠. 그래서 형님과 아주버님이 지내는 거처에 저는 남편과 함께 자주 찾아가 반찬도 만들어드리고 말동무도 해드렸어요. 그리고 재활 치료받으시는 것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요. 그렇게 엄청난 노력을 발판 삼아 조금씩 몸이 나아지려고 할 때 어떻게 알았는지 또 시어머니께서 형님네를 찾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형님에게 나중에 들은 얘기랍니다. 자기 아들 뺏어갔다고 어머니께서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며 노발대발 하셨다고 하네요. 정말 어이없지 않나요? 그래서 형님이 그러셨대요. 어머니께서 저에게 한 모든 일들 저 절대 못 잊어요. 그래서 니까짓 게 못 잊으면 대체 어쩔 건데? 잠깐만요. 거기 가만히 그렇게 계셔주세요. 잠시 전화 한 통화만 할게요.
그리고 형님은 바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거셨답니다. 사실 형님의 어머니는 형님이 어렸을 때 남편과 사별하고 어렵게 자매를 키워내신 훌륭한 분이셨는데 법원 앞에서 평생 국밥집을 하셨다고 해요. 덕분에 오랫동안 단골인데다 친했던 변호사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형님에게 그간의 사정을 듣고 어머님이 그 변호사 손님에게 하소연을 한 모양이었어요. 그 손님은 형님의 딱한 이야기를 듣더니 말했대요. 자신이 도울 일이 있으면 뭐든 다 돕겠다고요. 그분이 다니는 회사가 꽤 잘 나가는 로펌이라고 하던데 그분이 대표는 아닌지라 무료로 해드릴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비용으로 수임료 지불하면서 억울할 일 없도록 법적 조력 받으실 수 있게 해드리겠다고 했다네요. 처음 변호사로 일하면서부터 오던 식당의 오랜 단골이라서 아마 그렇게까지 해주신다고 하신 거겠죠. 형님의 친정 어머니께서 딸아이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뭐든 하려고 한다고 식당을 그만두더라도 어떻게든 방법을 찾겠다고 하자 그 손님이 그건 절대 안 된다며 자신이 발벗고 돕겠다고 나섰다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어찌나 웃음이 나던지요. 세상은 의외로 정말 따뜻한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그 손님이 형님 어머니의 밥을 더는 먹지 못하게 될까봐 불안해하는 마음도 고스란히 느껴지고 말입니다. 저는 형님한테 이 얘기를 들을 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 사람은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요. 권선징악이나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고진감래나 모두 허투루 된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명언이었던 거예요. 형님한테 이 얘기를 듣는데 어찌나 속이 뻥 뚫리는 것 같던지 10년 묵은 채증이 싹 가시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좋아서 웃는데 눈에서 눈물이 나고 마음은 벅찬데 심장은 먹먹해지는 알 수 없는 기분이었달까요? 그간의 사정을 속속들이 들은 형님의 어머니가 눈물로 형님을 안아주시고 그 단골 손님과 함께 형님이 더는 억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하셨다네요. 친정 어머니께서 형님 얘기 듣고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을지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도 덕분에 이렇게 획기적인 방법이 찾아졌다고 하니 저로선 기쁘지 않을 이유가 없었고요. 더 빨리 형님을 설득하지 못한 게 속상할 뿐이었죠. 형님은 시어머니가 찾아올 줄 알고 있었대요. 그간 겪은 성격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해서든 집을 알아내 아주버님 없을 시간에 들이닥쳐 난동을 부릴 걸 예상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과연 언제 오실까 하고 말이에요. 이런 거 보면 착한 사람이 화나면 더 무서운 법이란 말이 많네요. 우리 형님에게 이런 면이 있을지 또 누가 알았겠어요? 형님은 어머니가 마음껏 행패를 부리도록 놔둔 후 미리 말 맞춰둔 담당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대요. 그 변호사가 재판에 들어가거나 바빠서 전화를 못 받으면 어쩌려고 그랬냐니까 형님이 글쎄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그럴 땐 사무실 아가씨가 받아서 변호사님 대리인 자격으로 통화해 주기로 다 약속이 되어 있었다네요. 우리 형님 정말 너무 멋지지 않나요? 볼수록 반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둘도 없는 제 형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고 세상에 외치고 싶어서 저는 이 사연을 쓰게 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형님은 어머님을 앞에 세워두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말씀하셨대요. 안녕하세요. 엄마 통해서 사건 부탁드린 사람입니다. 방금 저희 시어머니께서 제 집에 무단 침입해서 가재독을 부수고 저에게 심한 욕설을 하셔서요. 혹시 주거 침입죄와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고소 내용에 그 내용도 포함하고 싶은데요. 형님은 스피커폰으로 담당 변호사와의 통화를 어머니께 모두 들려드렸다고 하네요. 어머니는 형님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열쇠공을 불러 문을 따고 밀고 들어오셨다고 해요. 그러니 주거 침입죄가 맞고 욕설과 난동 역시 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버럭 소리를 지르시며 증거 있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오시더래요. 그래서 형님이 웃으며 말했다고 해요.
어머님 아들이 저 혼자 있을 때 혹시라도 위급한 상황이 올까봐 집안에 사각지대 없이 CCTV를 다 설치해뒀어요. 그걸 이런 식으로 쓰게 될 줄은 몰랐지만 증거 제출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어머님.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형님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시어머니께 로펌 변호사 명함을 주며 말을 이었다고 했어요. 앞으로 저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거든 직접 오시거나 전화하지 마시고 이분에게 연락하시면 되세요. 제 대리인 자격으로 법적인 모든 부분이 위임되어 있으니까요. 어머니와 제가 이렇게 대면하는 건 오늘로서 끝일 겁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어머니를 홀로 두고 형님은 휠체어를 타고 그렇게 유유히 집을 빠져나왔다고 하셨어요. 아, 소송이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고요? 화려한 변호인단과 함께 아주버님과 저희 부부까지 모두가 한편인데 어머니께서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어요? 아주버님은 형님을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시며 본인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 대부분을 모두 형님 명의로 넘겨주거나 공동 명의로 바꿔주었다고 해요. 승소한 덕에 어머니께 손해배상 청구한 것도 모두 다 받아내셨고요. 그리고 지금 두 분은 형님의 재활치료에 전념하면서 평화롭게 살아가고 계세요. 어때요? 권선징악, 제 말이 맞죠? 어머니의 만행은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였던 터라 옆에서 보는 것조차 너무 괴로웠지만 그래도 결국 형님과 아주버님 두 분 모두 행복을 찾아가고 있답니다. 걷는 건 꿈도 못 꾸던 분이 재활치료를 받으며 이젠 한 걸음씩 걷기도 하고 말이죠. 희망을 놓지 않으면서 열심히 애쓰니 이렇듯 좋은 결과가 찾아오더군요. 형님은 계속 애쓸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전처럼 걷고 뛰고 다시 임신도 하실 거라고요. 제 사연을 듣고 그래도 부모인데 너무했다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돼요. 하지만 형님네 부부가 어머님과 아버님을 거리에 내몰 만큼 큰 액수의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도 아니고 시부모님 두 분 모두 숨 거두는 날까지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만큼 여전히 여유로우세요. 물론 어머님은 형님에게 생돈을 빼앗겼다고 우기시며 굉장히 억울해하고 계시지만 말입니다. 어머니께서 형님에게 가스라이팅을 하려다가 실패하고 그렇게 아들에게 외면당하셨지만 성정은 아직도 여전히 그대로세요. 이래서 사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나 봐요. 형님한테 안 통하니 저라도 마음대로 하려고 하시는데 형님 당한 걸 본 제 남편이 절대 그렇게 놔두지 않겠다고 공표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저한테도 접근이 어렵게 됐죠. 저와 남편은 어머니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께 선을 넘을 빌미야 기회를 절대 드리지 않으면서요. 자식은 소유물이 아니고 사람은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저희 어머니께서 조금쯤은 배우셨을까요? 1억으로 형님을 내쫓으려 했던 어머니가 결론적으로 몇 곱절에 달하는 돈을 보상하게 되고 그렇게 아끼던 큰아들하고도 척을 지게 되었으니 이것으로 조금쯤은 인생 공부하셨을 것도 같은데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큰일을 겪고도 좋은 쪽으로 변하지 않고 어떻게 외려 더 표독해질 수 있는지 저는 그저 신기할 따름입니다. 어머니께서 처음부터 마음씨를 곱게 썼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가끔 생각해요. 그랬다면 형님이 어머님을 세상 누구보다도 더 위하고 사랑하며 살아갔을 텐데 말입니다. 누가 뭐래도 저는 정말 결혼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때 형님이 나서서 절 설득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래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게 바로 세상이고 인생이라고 하나 봐요. 우리 가족들 모두 앞으로도 잘 살게요. 그 누구의 위력 앞에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으면서요. 여러분도 꼭 그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